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무김 전 의원님,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상대 후보를 향해서 운동권 자객, 친명 후임 무사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총선 인물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립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자객 공천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단순히 운동권 자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선을 통해서 또 기존의 현직 의원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 공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평하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당이 친명, 비명, 또 지금은 비명계의 일부가 나가고 친명, 친문 뭐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으나 두드러지게 친명 출신들이 단수 공천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에서 하위 10%에서 20% 명단이라 그러는데 그중에 90%가 또 친문에 해당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파열음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김성완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충성심 기준 공천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스템 빙자 한동훈 사천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네. 서로 간에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상대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일종의 지지층을 이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좀 공천이 삐걱거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울어진 공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친명 공천이다. 이런 점들을 좀 비판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너무 물갈이를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좀 서로 간에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의사 증원 문제가 큰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큰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선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공약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호불호 이런 것들이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일종의 이제 비호감을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공천 평가에 잡음이 없지만 물갈이나 감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4년 전에 물갈이를 엄청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별로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갈이 그러면은 지금도 어느 당이 됐든 뭔가 개혁, 새술은 새부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물갈이를 하면서 소위 당 대표라든지 또는 당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거기다가 이식시키는 그런 물갈이다 보니까 물갈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물갈이를 하면서 그 물갈이된 자리에 소위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장차관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내지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단수 공천되든지 아니면은 경선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오늘도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잡음은 상대적으로 덜 하고요. 오히려 그것 자체를 또 상당히 신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당 내부의 자율성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감동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어떤 감동을 만들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서울 강남이나 대구 경북 같은 전통적인 텃밭 공천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마지막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관측들도 하던데 현역 물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한 명도 컷오프가 없죠.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진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지금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동안에 국민의힘이 물갈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특검법 29일 날 이제 국회 제표결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식해서 최대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곳 한 70곳 가까이 되는 곳들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게 될 경우에 그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 안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최대한 이 공천은 뒤로 늦춰서 그러니까 결국 3월 초 정도까지 공천을 해도 시간상으로는 타임테이블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국회 재표결 이후에 뭔가 컷오프가 나오거나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영부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한 정당에 공천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두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친명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고 시간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타이밍에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야당 측의 어떤 정치적 공세도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의원의 공천 발표는 물론 용산 출신 인사들의 거취도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 최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친윤계 윤핵관으로부터 빼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성태 전 의원의 그 공천 탈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또 대통령실의 메신저처럼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같은 그런 인식을 받던 인물인데 한때 뭐 친윤계 상징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근데 이제 됐잖아요. 공천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모 의원의 단수 공천이 보류된다든지 또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도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묘한 어떤 알력이나 긴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요, 최고위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의견 개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의 과정이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질 않으니까 언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TK 지역에 소위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현직 의원들 중에 왜 사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진 네. 사퇴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도 그 불평이라든지 김무성 전 의원 대표 네. 문중 의원 그만뒀죠. 네, 시스템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만둬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소위 자진 사퇴의 변을 이제 내놨는데요. 그렇게 볼 때 내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성하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을 많이 존치시키는 게 결국은 특검의 그 재표결 때문 아니냐 그랬는데 요새 또 어떤 이론이 제기되느냐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 되거나 하위 10%에서 20%로 지금 그 소위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경선을 하더라도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재표결을 하더라도 반란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는 김연아 의원의 단수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류한 것을 두고 비대위와 공관위가 알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좀 한편에서는 당과 대통령실 문제로 보는 또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재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심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요. 왜 김연아 의원이 당원권 그 3개월 정지까지 받으면서 징계까지 받은 인사고 또 공천 황금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다 나와서 이제 무리를 빚었던 인사인데 애초부터 어떻게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 이철규 공관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찐역관이라고 불렸던 의원이 김연아 의원 단수 공천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관철이 됐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뒤늦게 제동을 걸긴 했지만 그리고 장재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결국 최측근을 장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인사를 그냥 공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입김이 들어갔던 건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미래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의 당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하고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 공천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했다. 또 굉장히 무난하게 공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공천하는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김연아 의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정호택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뭐 그리고 전지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대통령 시계를 지역구에 가지고 미리 다 뿌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반발하다가 홍문표 의원이 스스로 뭐 후보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안 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 사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 유권자들도 인식하는 것이 최근에 그 여론의 향배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에 그 시각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뒤에 수습하느라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 여론조사 특히 뭐 성남의 모 기관에서 했다라는 여론조사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은평을 해서 이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원내대표가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에서 평가를 받는 10%에서 20%대에 왜 그렇게 친문 내지는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90%나 그 자리에 이렇게 깔려 있었느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선 지금 뭐 그 과거에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시점에서 그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비명계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실제로 지금 그 공천받지 못한 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진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이다. 특히 또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원내대표가 그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자체가 사천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평가한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 지금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건 보도 내용하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입장을 할 데 밝히긴 없다 이제 그런 했는데요. 입장을 냈죠. 네네. 근데 여론사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간에서 대처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력 여론조사가 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경쟁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버렸으면 될 걸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다가 나중에 가서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나 뭐 여론조사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의심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민주당 공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혼선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도 생각하는데요. 정리가 된 것으로 네, 여론조사 보여야 업체 되죠. 앞으로 네. 이 업체는 그 여론조사 안 시키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 동의하는데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 지역구가 은평을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3선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은평을에 김우영 전 이제 은평구청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였다는 거죠. 김우영 구청장은 강원 도당위원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실 서울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강원도 출신이기도 해서 내려갔던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근데 은평구청장을 2번이나 지냈어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자치발전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도부가 혹시 강원도당위원장 하면서 여기에 공천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줬다고 하는데 지역 구민들이 한 2만 명이 탄원서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을 붙였는데 그걸 홍익표 원내대표가 마치 자기와 가까운 의원한테 불이익이 줄 것처럼 하면서 사심이 뭔가 들어간 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이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를 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역구도 옮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건 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 하위 10% 들어갔다고 하는 의원들은 명단이 어떤지를 몰라요, 사실은. 네. 모르는데 반발하는 의원들 때문에 다 비명계만 대부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계 의원도 적지 않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면 당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일수가 되거든요. 입장을 안 내놓은. 그걸 못 내놓는 네, 거죠, 이런- 사실은. 지금 경선이 붙거나 아니면은 공천을 받는 작업을 하는데 당원들이 이 사람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끙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친명계 의원이 안 들어간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주제를 드리자면 좀 다른 걸. 네. 아니 요거 그 은평 짧게 좀, 네. 예. 그 사람이 은평구청장 한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뭐 2만 명이 탄원서를 내기 전에 본인이 그럼 산뜻하게 사퇴를 하고 출마를 했으면은 이러한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위 10% 20% 얘기하면서 다선 의원들은 지금 이제 중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피로 수혈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의 형평성과 일관성도 친명 친문 할 것 없이 균형감 있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총선 50일 안 남긴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3교 초력 끝에 공천 정권을 가진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띄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그 작은 정당의 공간 위원장으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또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인지 상당한 드라마가 쓰여질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최근에 좀 비교적 조용합니다. 조국 신당 인재 영입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지지율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두 신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기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도 존재감이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줘야 과거 2016년 총선 때처럼 국민의당이 한 38석을 가져갔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와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 쪽에 갔다고 해서 만약에 그 의원들이 또 출마를 할 텐데 민주당 지지층이 그만큼 옮겨갈 수 있느냐. 본인들도 아마 그 공천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못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이른바 조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중도층에서도 일부 또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국 신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새로운 미래보다는 더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 탈당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양당에 대한 어떤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을 보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개혁신당도 그걸 기대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일부 탈당파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얼굴을 보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요 또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쌍특급법 처리 문제잖아요. 29일 예정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들이 있을 텐데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 뭐 총선이라든가 전체 어떤 지지도 영향과 관련해서요.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재표결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의도대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 그것이 또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죠.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자체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